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요즘에 그거 많이 받아보셨죠? 땅굴 이야기. 무슨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땅굴이 엄청 많다. 그러면서 12월에 전쟁 난다. 땅굴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일부러 정부에서 숨기고 있다. 그러면서 12월에 전쟁이 날 거다. 날짜까지 얘기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주로 교인들을 통해서 이게 대형교회에서 퍼뜨리는 거야. 대형교회에서 퍼뜨리고요. 내가 더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 기도원에서 퍼뜨린대. 권사 할머니들이 기도원을 가서 기도원에서 이 할머니들이 서로 카톡을 나눠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10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원에서 정보를 나눠 가진 이 할머니 권사들이 그 이야기를요 10사람에게 전파해달라고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왜 무슨 그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지처럼 그걸 퍼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무분별하게 막 퍼뜨리고 있어 지금. 교회 조직을 통해서. 대형 교회와 교회 조직을 통해서 이게 무슨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걸 통해서 퍼뜨리고 있는 거야.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목사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에 땅굴이 그렇게 많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정원장 구속해야지. 국방부 장관 구속해야지. 국가안보실에 있는 대가리 새끼들 전부 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1년 동안에 받는 돈이 그것들만 해도 연봉이 몇십억이야. 연봉 몇십억을 받고 그 밑에 있는 새끼들까지 따지면 그 국가안보실 관련자들만 연봉 백억을 쓸 거야. 몇백억을 받아 처먹으면서 일한 새끼들이 땅굴이 그렇게 많은데 뭐 했냐고. 땅굴이 그렇게 많은데 몇백억씩 받아 처먹고 뭐 했냔 말이야, 이 씨발놈들아. 그게 정말로 땅굴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땅굴이 많다면 청와대 문 닫아야 돼. 청와대, 국방부 뭐 하는 데야? 국가안보 책임지는 데 아니야?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청와대가 이명박부터 잡아 넣어야지. 그렇게 땅굴이 많은데 뭐 있어,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자, 그러면서 땅굴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하냐? 박원순이 동성애를 찬성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고 미국에서 얘기했다. 미국에서 무슨 그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이그제미넌가 무슨 미국의 듣보잡 신문에서 그렇게 썼다라고 그걸 퍼돌리면서 기독 개신교에다가 벌금을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얘기하면 벌금 300만 원씩 물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교회 조직을 통해서 뿌려주고 있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두 가지야, 두 가지. 그 땅굴 얘기하고 박원순이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했다는 얘기. 그거를 교회 조직이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거야. 먼저 박원순이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사실이야, 가짜야?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동성애 합법화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듣고 제보하고 그래서 이 한국기독신문 박원순 시장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어디 나왔느냐 하면 기독신문, 한국교회 대표 언론 기독신문이라는 데에서 박원순 시장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다. 14년 올해 10월 17일에 기사가 났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그 신문,
그 신문, 그 듣보잡 신문에서 주장한 그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교회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했는데 박원순이 지지했다. 이 씨발. 내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성경에 물론 동성애를 하지 말란 얘기가 나와.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동성애 하지 마라가 10계명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10계명에는 뭐가 있냐?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 얘기가 10계명이야. 10계명 안에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 얘기는 있어도 동성애 하지 마라.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한 거 없다고.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동성애를 금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나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나 교인들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10계명에 봐봐.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계명이야, 이 씨발놈들아. 어디서 교회가 나서서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지랄들이야.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너희들을 부끄럽게 여기겠어. 교회를 팔지 마. 예수를 팔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니들 때문에 쪽팔려갖고 십자가에서 얼굴 가리고 계셔.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너네들 재산 다 팔아서, 부자들인 너희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날 따라라 그랬어. 예수님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말은 왜 안 따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 그 말씀 왜 안 들어? 초대교회에 베드로, 바울이 그 초대교회 운영할 때 모든 사람이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하면 그 재산을 교회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건 왜 안 따로? 성경에 나온 동성애가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면서 하나님 10계명도 쌩까고 예수님이 거듭나는 방법 알려준 것도 쌩까고 그래서 교회를 팔아. 못돼 처먹은 것들이. 이것들은 이게 교회라는 건물을 믿는 것들이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 말을 가슴에 새겨야지. 예수의 제자가 진짜 되고 싶으면 예수님이 거듭나라는 방법, 그걸 가슴에 새겨야지. 어디서 헛소리하고 다녀 그냥. 어디서 거짓말하고. 시부러놈들이.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믿는 자들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대.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대. 그러면 왜 박원순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비판하냐고. 내가 너를 비판하는 건 믿는 자가 판단하지 말라는 그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니는 왜 박원순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지랄이세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하지 마세요. 야 씨발 그럼 너네는 왜 김대중 노무현들 빨갱이라 그랬어?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이 진짜. 자,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12월 전쟁설은 왜 나왔을까? 이게 오늘의 중심이야. 12월 전쟁설. 자, 여러분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됐죠? 이게 지난 아시안게임 때 뭐 급물살을 타고 대화하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한 접촉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완전히 무산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워. 한마디로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 거야. 뒤로는 대화하고 있어. 그런데 뒤로는 대화를 하면서 그 형식적으로는 뭐 이 삐라 뿌리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우리 정부 측에서 개소리를 하고 우리 정부 측에서 삐라 뿌리는 거는 표현의 자유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개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북 전광판. 근데 이제 애기봉 사건 알아요? 애기봉에 크리스마스 트리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한국 개신교 교회는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 심판받을 거라고 난 생각해. 크리스마스 트리가 뭐야? 예수의 탄생을 미리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게 사순절, 그게 사순절이지? 아니야, 대강절. 대강절이라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촛불을 켜고 매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야. 그때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서 예수가 곧 오신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야.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죄인들을 구한, 의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싸가지 없는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예수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대강절이야. 그때 키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근데 한국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키는 게 그 애기봉이라는 데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이걸 킨 이유가 뭐냐? 북한 군인들더러 이 크리스마스 트리 보고 탈출하라고. 그래서 킨다는 거야. 애기봉에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이유가 그거 보면서 남쪽으로 자유의 땅으로 와라, 그런 뜻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애기봉이라는 데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맨날 너네 애기봉에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 원점 타격하겠다, 포격하겠다, 그러면서 맨날 북한에서 지랄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은 어떤 마음이겠어? 연평도 포격당한 거 봤잖아. 연평도 포격당한 거 본 주민들이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 때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를 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막 포크레인으로 주민들을 밀어내면서 맨날 트리를 세운 거야. 그런데 문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그 건축물이 한국전쟁 때 세웠다든가 70년쯤 됐대. 이게 다 녹이 쓴 거야. 녹이 쓸어가지고 막 무너져 내린 거야.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박근혜가 대노한 거야. 누구 맘대로 그거 철거했냐고. 너무 낡아가지고 막 무너져 내리니까 철거를 했는데, 누구 맘대로 그걸 철거했냐고 박근혜가 노발대발했대잖아. 대노.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게 그걸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초대형 4층 건물 높이의 대형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형 전광판을 걸어서 나무로 오라고 대북 선전용 전광판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 국방부에서. 그러자 그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야. LED 전광판으로 나무로 오세요 이렇게 가면 북한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저 또라이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연평도에 폭탄 날리듯이 여기서도 또 사고 칠 거 아니야. 그리고 폭탄은 우리 집에 떨어지는데 그걸 왜 여기다 전광판 만드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대북 삐라살포하지, 대북 전광판 만든대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수시로 협박질이야. 또라이가 계속 협박질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떤 마음이야?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이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12월에 전쟁 난다설이 퍼지고 있는 거야. 조직적으로 이걸 유포시켰어. 목적이 뭘까? 이 목적. 이 목적이 뭘까? 나는 단순히 전쟁 공포를 팔려는 건 줄 알았어. 단순히 전쟁 공포를 팔아서 이번에 사드, 그러니까 그 미국의 MD 체제 거기에 쓱 편승해 가는 거를 그것도 있을 거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우리가 수십조 원을 들여서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나라에 아무 도움 안 되는데 그 수십조 원의 국방비를 더 내면서 미국의 미사일 체제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서인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야. 뭐냐? 여러분 12월에 통합진보당 해산하려고 그런대잖아. 그러면 이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 통진당만 쉽게 딱 해산하고 끝날까요? 통진당을 해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시작해서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하겠다는 거야. 대대적으로 진보당만 말살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2012년에 이석기 자르라 했던 이유가 뭐냐. 이석기를 데리고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 이석기를 문제로 통진당을 잡아먹을 거고 그때 통진당이 당할 때는 우리 민주세력 전체가 당할 거다.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내 2012년 5월 그때 5일인가 6일에 그 얘기를 했어. 아니 5월 6일 7일? 그때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나. 이석기를 내가 2012년에 통진당 폭력사태에서 자르라고 그런 이유가 뭐냐? 이석기는 쟤네들의 밥이야. 언제든 이석기를 가지고 진보당을 빨갱이 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밥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이석기를 빨리 잘라내야 된다. 안 그러면 통진당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다. 내가 분명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때 통진당만 당하는 게 아니라 민주세력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결정적일 때. 그러니 이석기를 잘라라. 그 얘기를 내가 분명 했잖아. 그지?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이석기가 유죄냐 무죄냐 상관없어. 쟤네가 지금 유죄라 그러잖아. 내란 음모죄는 무죄여도 이석기가 국가보안법 위반은 걸려. 내란 선동죄라는 거에 덮어씌우면 거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석기를 빨리 국회의원에서 떨어내야 된다. 안 그러면 통진당이 결정적 타격을 입는데 통진당만 당하는 게 아니라 민주세력 전체가 당하게 될 거다.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근데 내 말 기어이 안 듣고 이석기를 안고 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야. 소위 이 진보당 내 경기 동부? 경기 동부인지 뭔지 한마디로 이 옛날 민노당 당권파. 얘네들이 이석기를 너무나 지키려고 하다가 결론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연말에 진보당 해산 심판 하겠다는 거 아니야 쟤네가. 그러면 연말에 이 진보당 해산 심판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이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때는요. 대대적인 공안몰이가 시작된다는 거야. 민주세력 전체를 빨갱이 사냥을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함부로 말도 못하고 동조자는 진보 세력에 대해서 동의하는 진보 세력은 모두 북한의 간첩이다.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내가 볼 때 대대적인 공안 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12월 전쟁설은 그게 막 퍼져.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 전쟁에 대한 공포가 막 커질 거 아니야. 그 전쟁에 대한 공포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 진보당을 해산한다 그랬을 때 비판 여론이 안 나온다고. 위축돼 갖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민주세력을 모두 빨갱이로 몰아붙이면서 공안 통치를 시작하려는 밑밥 깔기로 보인다고. 이 땅굴설이 그런 주장으로 내가 볼 땐 보여.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삐라 뿌리는 거 그걸로 막 북한에서 총싸움 막 총 쏘고 난동을 피우잖아. 이제까지 삐라 맨날 뿌렸다. 자, 일단 먼저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됐어. 그런데 삐라 살포가 되고 있어. 그런데 삐라 살포를 못 막는다고 정부가 발표했어. 북한에서 막 그 시위용 총질을 했어. 그 다음에 전광판 문제를 전광판을 만들겠다. 대북 선전용 전광판 만든다고 주장했어. 여전히 남북 대화는 진행 중이야. 북한에서 노발대발했다. 그래서 남북 고위급 대화가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어. 그 다음에 연말에 통진당 해산 청구가 있어. 그런데 지금 10명에게 뿌리세요 이러면서 땅굴과 12월 전쟁설이 퍼지고 있어. 나는 결론은 얘기 안 했어. 팩트만 나열했지. 나는 팩트만 나열한 거지. 내가 어떤 단정적인 어떤 표현을 하진 않았어. 그지? 일단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됐다. 그런데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됐다. 근데 갑자기 삐라를 뿌리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왔다. 북한이 열받았다고 총질을 했다. 그래도 남북 간의 대화는 한다. 대북 전광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애기봉을 철거했다. 근데 다시 전광판 박근혜가 대노했다. 다시 대북 전광판 만든다 그런다. 북한이 노발대발했다. 남북 간의 고위급 정상회담이 잠정적 중단했다. 그런데 지금
그 12월 전쟁설이 널리 퍼지고 있고 12월에 통진당 해산 심판이 있다. 이렇게 그냥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거 있나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거 있어?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맞아요? 순서가 딱 맞죠? 순서 그대로지? 그지? 예.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순서 그대로지? 나는 어떤 결론을 얘기한 건 아니야. 뭐 내가 뭐라 그랬어? 뭐 남북이 짰다고 그랬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다만 옛날에 외교부 장관을 했던 외통부 장관을 했던 한한상이라는 그 전 장관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지. 적대적 공생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그 말은 뭐냐? 남과 북에서 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서로가 존재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 세력이 있다. 이걸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한다. 이걸 없애야 된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미국과 소련, KGB하고 CIA 서로 정보 교류하면서 싸움박질하는 척하고 서로 무기 팔고 그랬잖아. 이해가 되나? 사실 이게 아무나 알아듣는 건 아니야. 나는 요걸 이게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라서 이해는 돼요? 내가 뭔 말 했는지 이해가 돼? 지금 망치 부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해는 잘 되세요? 뭔 말을 하는지? 내가 딱 대놓고 찝어서 얘기는 안 하는 거. 그냥 팩트만 나열하면 그렇더라 이거지. 감이 좀 오지? 예. 눈치가 보이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는 하나의 그래서 또 간첩 얘기 또 나왔는데? 웬 미친 국회의원이 남한의 간첩이 2만 명이라고 그랬더라? 남한의 간첩이 2만 명이래. 그러면 지금 국정원장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2만 명을 셌다는 거 아니야. 간첩이 2만 명인 걸 세서 알고 있으면서 왜 안 잡아들이느냐고. 내가 볼 때는 국정원장하고 그렇게 얘기한 국회의원하고 잡아들여야 돼. 2만 명인지 어떻게 아냐고. 세 봤어? 만나본 거야? 만나보고선 지금 신고 안 한 거야? 나는 정말로 남한에 간첩이 2만 명이면 국정원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2만 명이라고 발언한 국회의원하고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 망치분 말이 맞다. 정말 남한의 간첩이 2만 명이면 국정원장하고 그렇게 숫자 세서 발표한 국회의원하고 구속시켜야 돼. 아니 2만 명인지 지가 어떻게 알아? 세 봤어? 근데 왜 신고를 안 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라고 있어. 간첩인 줄 알면서 신고 안 한 죄. 구체적으로 아는 게 아니면 2만 명이라고 왜 떠들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이유가 뭐야? 좌우지간 구속돼야 돼. 국민의 평안과 안정을 위협한 죄. 내 말이 맞지? 그치?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쟤네들은 국민을 등신으로 알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쟁에 대한 공포를 팔아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즐거운 뉴스가 났는데 방사청 8년 만에 군피아의 본부가 된 방사청 방위사업청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방위사업체들 간에 방위산업 간에 너무 이렇게 비리가 많아서 군납 비리가 그래서 군납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으로 방위사업청이라는 걸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거야. 그런데 그게 이명박 때 완전히 썩어가지고 지금은 군피아들이 서로 거기서 한마디로 그 통영함이지? 이순신함이었나? 이번에 세월호 때 추락명령 받았다가 취소된 거
그게 통영함이었지. 통영함이 2억짜리 낡은 기계를 42억에 샀대잖아. 생각해봐. 하나를 2억짜리를 42억에 샀대. 그러면 우리나라의 다른 군납 비리가 얼마나 많겠냐고. 어떤 새끼들이 21배씩 부풀려서 받아 처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통영함에 실제로 달린 게 2억 원짜리 소나가 뭔가 달렸는데 그걸 42억 원 주고 설치한 걸로 올리고 돈 따갔대잖아. 그게 방위 산업이야. 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북한과의 전쟁 상태가 유지돼야 되냐? 누구 부자 만들려고? 방위 사업체. 무기 팔아먹는 새끼들, 걔네들 부자 만들려고 지금 전쟁 위협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 기밀이라고 그런 짓거리 2억짜리 42억?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30조 원이 국방비면 그 중에 진짜 국방에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는 따져봐봐. 난 얼마라고 단정 짓진 않았어. 30조 국방비 중에 자 우리가 한 예로 2억짜리를 42억에 팔아먹었다라는 증거가 있어. 그러면 30조 원의 국방 예산 중 실제로 국방에 이용되는 건 얼마일까라고 의심을 했을 뿐이지 단정적으로 얼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응?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포기하는 대가로 이번에 미국을 위한 미사일 체제에 수십조 원을 우리가 돈을 내기로 했어. 우리 집 집문서를 옆집에 맡기면서 옆집에 경비원을 대주고 그 경비원 고용 비용을 우리 집에서 내는 거야. 미친 거지. 이모 땅. 어서 와. 나왔다. 조카가 나타났다. 예. 위험 상황. 예. 조카가 나타났다. 위험 상황. 네. 모두 도망쳐라.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전쟁 공포를 팔아야 돈 버는 새끼들이 있어요. 외국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이거 80년대인가 들은 얘기야. 90년대에 내가 들은 거야. 90년대에 군대에서 제대한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도 역시 미국산 무기를 굉장히 많이 샀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무슨 포였는데 무슨 포를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야. 그런데 그 포는 뭐가 있어야 돼? 포탄이 있어야 되잖아. 그 포에다 넣고 이걸 쏴야 되잖아. 근데 미국산 포를 샀고 그런데 그 포에 들어갈 포탄이 안 맞더래.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갔는데 그 포는 쓸 수가 없는 포라는 거야.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기가 막히죠? 미국하고 소련이 걸프전을 했어. 걸프전에서 미국에서 이제 어떤 미사일을 쏘면 이 소련에서 열추적을 해갖고 그 미사일을 맞추는 그걸 개발했대. 그러자 열추적을 하는 그 미사일을 추적하는 미사일이라고 그러면서 미사일을 발표를 했는데 그 미국산 미사일은 소련 미사일을 2%밖에 요격을 못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소련 미사일을 타고 사갖고 가버렸대. 그리고 미국 미사일이 전부 다 남았대. 누가 샀어? 우리가 다 샀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첨단 무기를 사갖고 오는데 이거는 쓸 수가 없는 무기라는 거야. 너무 치명적이라서.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몇 조 원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 쓸 수가 없는 무기를 왜 몇십조 원을 주고 사서 1년에 관리비만 몇 조 원을 주고 쓰냐고. 누구를 위해서? 브로커. 방위사업체에서 로비스트라고 얘기하잖아. 지네들 말로는 로비스트. 와 린다긴 이러면서 막 로비스트 얘기하잖아. 우리말로 브로커. 그런 놈들이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그렇게 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무기를 지금은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호구래 우리가.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도요. 프랑스나 영국 또 어딘가 있었는데 그런 나라들이 그 무기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판대는 거야. 우리나라 국방비는 눈먼 돈이다. 왜? 미국은 국방비도 다 검사해요. 다 감사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방비 감사 못해. 국가 기밀이라고. 국방비 전체를 감사를 못해.
미국은 전체를 감사하는데, 그리고 감사원에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감사원에서 철저히 검사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눈먼 돈이라고 전 세계에서 국제 호갱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지금 막 그 썩은 무기들 이제 막 팔고 있는데, 이 중간에 브로커 새끼들이 지네만 돈 챙기면 된다. 그냥 안 쓰는 무기 막 사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돈 없다고. 애들 돌보는 돈 없다고. 그 예산은 칼날처럼 잘라버리고. 장애인 복지 예산 돈 없다고 칼날처럼 잘라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애들 밥 먹이는 돈이 그거 아깝다고 지랄을 하는 거 아니야. 왜 이건희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주느냐고.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건희 손자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었어. 걔는 그 당시에도 사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나라 돈을 엉망으로 쓰고 있는데, 감사도 못해. 그리고 그 행정부에서 돈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면 발목을 잡았다고 지랄하고.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 오늘 이런 얘기 처음 들은 분. 오늘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분. 그동안에 생각 못하고 지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우 심각하구나. 그런 거 처음 들으신 분. 심각해요. 매우 심각해요. 그동안에 우리 국민이 너무나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 되는 거 보고 민주주의 다 됐구나. 신경을 너무 안 썼어. 그랬더니 웬 도적놈들이 나타나갖고 나라 꼴을 개판으로 만든 거야.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보고 싶은 영상. 아니? 국정감사를 계기로 부각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패, 그리고 4대강 예산 낭비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강신의 PD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정도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8.1%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와 인터넷방송 팩트TV가 휴대전화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른바 문창급 파동 직후 대통령에게 크게 나빠졌던 여론이 희석되면서 지난달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지만 한 달 만에 격차가 다시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집전화만 대상으로 한 모노리서치 조사에서도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2주 전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는 50.8%에서 49%로 1.8%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44.9%에서 45.8%로 0.9%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갤럽의 주간조사에서는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46%로 3주째 동일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감소한 44%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여론조사도 실시됐지만 복수의 기간이 야권에서 제기하는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먼저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국정조사 찬성 의견이 75.8%로 압도적이었으며, 특히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과반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반대는 16.7%에 불과했습니다. 모노리서치 조사에서는 61.5%가 국정조사 찬성이었고, 반대는 22.3%였습니다. 공미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지금 이게 집 전화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박근혜 팬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야. 왜냐? 저 집 전화는 인터넷 전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그 일반 옛날 시내 전화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령 9번 때는 강북, 5번 때는 강남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래서 그 집 전화를 이용을 하는데 실제로 집 전화는 주로 노인계층 그리고 오랫동안 그 지역의 그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계층이 집 전화를 써.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르신들. 그러니까 옛날 그 80%가 박근혜를 지지했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 거야. 근데 거기서도 절반이 잘못했다는 얘기야 지금. 46%가 잘했다. 아니야 아까 뭐였지? 50%가 잘했다. 그리고 44%가 잘못했다. 어르신들 안에서도 5.5 대 4.5로 못한다는 의견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자들 속에서도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걸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투표를 하면 38%예요. 38%에 44%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야. 잘못하고 있다. 특히 지금 자녀들이 취업도 못해. 자녀들이 그러니까 손자들은 등록금에 허덕여.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다 안 좋아. 막 자식들이 막내 아들은 장가를 못 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막 이 자원개발로 몇 조 원 말아먹었다. 박근혜가 하고 정치하는 꼬라지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거기다 땅굴은 많은데 이 땅굴을 지금 막지도 않고 있대지. 할아버지들도 마음이 변하는 거야. 흔들리고 있어. 자, 그 다음 또 같이 봐야 될 영상이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부모님들께 마음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고에 입학하여 친구들과 함께하는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정말 큰 추억이었습니다. 처음 입학하여 처음 만났던 친구들과 바로 친해져 학교 가는 다음 날이 설렜고 같이 듣는 수업이 행복했고 야자를 하지 않아 같이 혼나는 시간마저 지금은 그립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추억을 남겨나간 수학여행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 채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리워해야만 하는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친구들을 알게 된 것, 같이 추억을 쌓았던 것,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을 갖게 된 것에 감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겪었으면 안 될 사건들을 겪은 후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세월호에서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했더라면 잠도 못 주시고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울고 있는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친구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늠하지도 못할 그 상처가 얼마나 크실지 알고 있지만 부모님 스스로만이 아닌 위에서 아파하는 부모님을 보며 아파할 친구들을 위해 친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들과 수많은 약속들 잊지 않고 친구들 목까지 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게 안 되지? 어머.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구명조끼 좀 뭐할 거야?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움직이지 마세요. 승객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배에서? 예. 선생님 없다는 이야기요? 예, 그 전부터 계속 기울이면서부터 사람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 내부 수색은 정확하게 안 했는데 예. 거의 다 나왔어요.
2014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사건은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지울 수 없는 아픔의 흔적과 함께 언론사 최대 오보 사건, 해피아이의 존재, 지상 최대 검거 작전의 실패, 국정원 미스테리까지 세월호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총체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결국 정부와 검찰은 그 책임을 선장과 선원, 일부 해경 탓으로 돌리고 있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사고가 왜 참사로 이어졌는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월호가 침몰하던 4월 16일로 돌아가 보자.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오전 8시 49분부터 완전히 뒤집어진 10시 25분까지는 100분의 시간이 있었다. 구조를 할 수 있는 초기 시간을 가리키는 골든타임. 세월호의 골든타임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사고 당일 오전 8시 49분 세월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승객들은 119에 신고한다. 배가 침몰되어갖고 살려주세요. 배가 기울었어요. 한 명 아까 빠진 것 같아요. 사람이. 살려주세요. 점점 더 기울어요.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9시 35분. 그러나 해경 123정은 세월호로 다가가지 않고 10분간 주위를 맴돈다. 그 시각 아이들은 서로를 안심시키며 당연히 구조되리라 믿고 있었다. 살려줘. 다리 아파. 엄마 정말 미안해. 진짜 아파서요. 살 건데 뭐 개소리야. 살아서 보자. 구조를 기다리는 400여 명의 승객을 위해 해경이 보낸 것은 고작 7인승 구명보트 한 대뿐이다. 이 보트가 최초로 구조한 인원은 5명, 전부 기관부 선원들이다. 가판 위에 있던 김병규 씨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두 번째 보트에 탈 수 있었다. 이 구명조끼에 보면 호랑이 붙어 있어. 그 3명이 같이 불장에서 부른 거야. 그때 쳐다본 거야, 떠날 때. 좀 기름 묻은 그런 작업복 스타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어디서 탈출하셨습니까? 어디서 구조됐습니까? 어디 승선했어요? 하니까는 기관실에 있었대. 아니 기관실은 바닥인데 배.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러고 말았어. 그렇게 10여 분이 흐른 후 해경 123정이 세월호에 접근한다. 그런데 승객이 몰려있을 뒤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조타실로 향한다. 그곳에서 구조한 것은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 배를 끝까지 책임지고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할 사람들을 먼저 구한 것이다. 해경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된다. 400명에 달하는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해경은 선내로 진입하지 않는다. 심지어 선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조타실에 들어가서도 탈출 방송을 하지 않았다. 그 후 해경 123정은 가판 쪽 유리창을 깨는데 10여 분을 소비하고 결국 세월호는 급격히 뒤집어진다. 세월호의 골든타임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만약 해경이 최초로 선원들을 태웠던 3층 좌연으로 진입해 탈출을 지시했다면 어땠을까? 당시 3층은 전혀 침수되지 않았고 40여 명이 구조를 기다리던 중앙 로비는 문만 열면 해경보트에 탈 수 있는 위치였다. 중앙 로비거든요, 이쪽이. 아, 여기가요? 네.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바로 옆에 있었는데? 네. 글로 붙여서 말 한마디 했으면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들린다니까요. 갇힌 데도 아니고 로비에서 계속 기다렸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좌연의 끝에서 걸어가면, 벽을 잡고 걸어가면 좌연 계단을 여기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경사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 충분히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방송만 하면 6분 정도. 왜 선내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일자 해경은 이렇게 변명한다. 가능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다시 하라겠는데 그때 경사가 심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예비군 경사가 못 올라가고 그대로 밀려내렸습니다. 선내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네라. 일단 그러나 9시 44분에 이미 해경 한 명이 갑판에 있었고 49분에는 선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조타실까지 진입했었다. 하지만 탈출 방송은 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승객과 어민들은 해경이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해경 헬기가 찍은 영상에서도 구조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해경이 포착된다. 학생 데려가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고. 난관이 위에 올라가면 4층과 5층 사이 이렇게 비탈이 이리 가면 두 번 다시 안 내려오니까 한 번 딱 올라가니까 그러고 안 내려왔어. 그냥 소리라도 빨리 물러 뛰어들어라고 소리만 쳤어도 아마 많이 나왔을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때 이제 저도 딱 보니까 애들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경만 저기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여격이 없는 벤트로 알고 승조원들만 구조한 것 같다. 선박 직원들만. 시신 수색 상황표를 보면 구조에 대한 의문과 안타까움이 남는다. 4층 우현 여학생 숙소에서 50구에 달하는 시신이 발견됐는데 구조 당시 해경이 창문만 깼어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경 구조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구조에 총체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레펠 타고 대형이 내려와서 밑에서는 학생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 유리창 하나를 못 깼습니다. 저기 라이프 자켓 입고 있는 분들을 헬기로 올린 이유가 하늘이 없습니다. 슬라이딩 시켜서 물속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깨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나오게 해서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해야죠. 적극적인 구조를 했어도 모자랄 판에 구조에 대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남겨두고 해경 헬기와 123정이 철수한 것이다. 탈출한 승객이 난간에 기다리고 있고 어업 지도선과 어선들이 선미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지만 헬기와 해경정, 해경 잠수부는 거의 같은 시점에 구조를 멈췄다. 300여 명의 승객이 세월호에 갇혀 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경은 이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재빠르게 대처했다면 승객 전부를 구할 수도 있었던 해경. 구조를 못한 것일까, 안 한 것일까? 헬기로 구조된 단원고 교감은 진도체육관에서 제자들의 구조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포해경은 이준석 선장보다 교감을 먼저 불러 장시간 참고인 조사를 한다. 정작 수사해야 할 선원은 뒷전인 채 제자를 잃은 교감부터 조사한 것이다.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교감은 결국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반면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조사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다. 목포해경은 사고 다음 날에서야 이준석 선장을 조사하고 해경 간부의 아파트로 데려가 재웠다. 피의자를 경찰의 집에서 재운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출입자를 기록한 CCTV 영상마저 삭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목포해경 박모 경사의 아파트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씨를 집으로 데려간 해경 직원 2명은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어 박 경사의 아파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집을 나선 날 다른 사람들의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관 CCTV 영상 기록이 2시간 정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일자로 놓고 되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누가 손을 댔다는 얘기인데? 대선장이 누가 카메라 앞에다 뭐를 막아놔서 선원들은 입을 맞출 수 있게 해주고 선장은 경찰의 집에 데려가 혼자 두고 특정 시간대에만 CCTV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우연이나 실수로 포장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사고 당시 관할 관제센터였던 진도 VTS가 공개한 세월호 교신 녹음 파일도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녹음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원래 이게 VHS라는 거는 펜만 들어있잖아요. 그 주파수하고 그게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다른 경로로 입수한 교신 녹음 파일은 잡음 없이 깨끗했다. 수송원들 지금 그 구조 보트 다 타고 있습니까? 예, 세웠습니다. 저기는 약 500명 정도 됩니다. 덮고 씌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두 개가 믹싱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편집이 됐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진도 VTS가 세월호에 승객 대피를 요구했다는 교신 일지 내용도 사실과 달랐다. 진도 VTS가 이게 이제 그 녹취록을 제공해줬다 그러는데 거기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드라이스 그 선장 목소리예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라이터링이라도 그 착용을 시켜서 하니까 탈출시키시죠 빨리. 네, 그 선장님께서 판단하셔갖고 그 최대한 해주십시오. 진도 VTS는 왜 깨끗한 파일 대신 잡음이 심한 파일을 공개했을까? 세월호에서 발견된 선원 노트북에는 국정원이 관계된 흔적도 보인다.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에는 선원 휴가 계획서에서부터 작업수당 보고서, 전시실 도색 작업, 해양안전수칙 CD 준비 등 상세한 작업 지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정원은 이를 두고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2013년 3월에 보안 측정을 실시했다고 해명했지만 문서의 작성일은 그 전인 2월이어서 논란은 증폭됐다. 또한 국내 여객선 중 세월호만 유일하게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한 것도 의문이다. 세월호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에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청해진 해운 관리부장은 사고 후 국정원 인천지부 항만 담당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고 내용을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사고가 일어난 것을 방송을 통해 알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또 최근 서면 답변을 통해서는 오전 9시 19분에 확인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화에 의해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총리 말대로라면 국정원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셈이 되죠. 청해진 해운은 급박한 상황에서 왜 국정원에게 보고를 했을까요? 또 국정원은 왜 감추려 했을까요?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국정원은 과연 세월호 사건에 얼마나 관계된 것일까? 사고 직후 정부는 사고의 원인을 급선에 의한 침몰로 추정하며 듬성듬성 끊긴 항적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고속으로 주행하는 6,000톤급 여객선이 이처럼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수정한 항적도를 내놓는다. 누락된 3분 36초간의 AIS 정보가 복원됐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한 차례 더 항적도가 수정됐지만 세월호가 변침할 당시인 오전 8시 48분 44초부터 49분 13초까지 29초간의 기록은 빠져있다. 정부 AIS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한다. 29초 동안 안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AIS 기지국을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사라진 이 29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또 없어진 구간에 있던 정보들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한 감독은 해외 AIS 사이트 자료와 정부 발표들을 종합해서 잃어버린 29초의 일부를 찾아낸다. 김지영 감독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세월호는 지그재그로 운항하다가 급변침 직전에 좌회전 후 급우회전을 했다. 지그재그 운항은 컨테이너의 고박을 느슨하게 만들고 좌회전 후 우회전을 하면 배가 더 기울어서 쉽게 쓰러진다는 것이다. 세월호는 왜 지그재그로 운항 후 급변침을 했을까? 급변침을 하는 도중에 이상한 점도 발견된다. 오른쪽으로 돌던 세월호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꺾은 부분이 나타난다. 6,000톤이 넘는 배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당시 레이더에도 의문의 물체가 포착돼서 세월호의 급변침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크게 확산됐다. 급변침 직후 나타난 50에서 100m에 달하는 물체가 10분 정도 후에는 돌연 사라진다. 언론에서는 이 물체가 세월호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같다고 보도했지만 다른 분석도 있다. 근데 컨테이너가 몇십 개가 되는데 떨어져 나갔으면 다 분산이 됐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저렇게 한 덩어리로 안 보인다는 그런 분석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영상을 보면 한꺼번에 가라앉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저것이 컨테이너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물체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 주장이죠. 이 전문가는 또 오른쪽으로 급하게 변침한 것 자체가 돌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섬에 있는데도 그쪽으로 변침한 건 앞에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멀리서 보였으면 미리 소변침을 했겠죠. 그런 거 없이 확 돌잖아요. 잠수함은 밑에서 부양을 하는데 항해하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통통배까지 잡아내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무엇인데 급히 피해야 하는 무엇? 과연 레이더에서 등장했다 사라진 50에서 100m 길이의 물체는 무엇일까?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편 세월호에 이상이 생긴 것은 16일 오전 8시 49분이 아니라 그 전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사고를 접수한 여러 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간을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한 탑승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7, 8시경에 이미 세월호가 크게 기울었고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도 이상을 느꼈다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엄마 배가 좀 기울었어 이래요. 8시 몇 분이었어요. 좌측으로 확 넘어갔다가 바로 서더라고요. 쓰레기통하고 캔 커피 이런 통은 저쪽으로 가서 다 나뒹굴어졌어요. 대략 몇 시쯤이었는지 한 밤 뭐 10시, 11시쯤 된 것 같습니까? 변산반도하고 군산 앞바다 그 사이에서 일을 지난다는 걸 알았어요. 사고 이전인 8시경에 청해진 해운에 2번이나 전화를 걸었던 이준석 선장. 청해진 해운 관계자는 평소 이준석 선장이 본사 직원들과 통화를 잘 하지 않는다며 뭔가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때 이미 세월호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검찰은 지난 10월 6일 세월호 참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침몰 사유를 밝혔다. 세월호는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해 보건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자연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보건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각도 변침이 조타수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지그재그로 운항한 이유가 무엇인지, 급하게 방향을 틀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상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항적도와 레이더 영상에 대한 의문조차 해결하지 않은 채 검찰은 조타수의 실수라고 서둘러 단정 지어버렸다.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도 현장에 있던 해경 123정 함장에게만 지웠다. 대형 여객선의 침몰 현장에 고작 경비정 한 척과 헬기 3대만 투입한 해경은 구조 초기 해군의 투입을 막고 미군의 도움도 거절했다. 수상구조에 특화된 소방본부의 구조 인력조차 방치했다. 현장 책임자에 불과했던 123정 함장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해경의 지휘라인에 있던 어느 누구도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일선 책임자만 처벌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불과하다. 검찰의 발표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나 신경 썼을 법한 사항이
왜 국정원 지적사항으로 기록돼 있었는가 하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의 해명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왔을 것이라고 의심받던 유병헌 로비 의혹도 한간에 이야기되던 골프채 의혹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검찰은 로비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원파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관계도 의심스러웠지만 이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찰에게 대통령이 사고 후 7시간 동안 대책회의도 주재하지 않고 뭘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을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디에 계셨는데 서면 보고를 합니까?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비서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비서실장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다른 공식 일정이 있으셨습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저하고 관계되는 일정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비서실장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긴 당일날 대통령의 동선을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것들이 공유됩니다. 최소한 부속실 비서들에게. 그래서 모를 수가 없죠. 자식과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진실뿐이다. 정권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세월호 특별법 제정운동은 그렇게 시작됐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에 450만 명의 국민이 화답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유가족을 외면하고 기만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수사 공개서 하고 있는 거 외에도 국정조사도 하고 앞으로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선거 전에는 저러다가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그것을 어떤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가족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동안 정치인들은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여당에서만 나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입단속을 하는 것처럼 해왔지만 문제의 발언 당사자들 상당수가 지도부거나 지도부급 인사들입니다. 현재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심재철 위원장.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한다. 이들은 유가족이 제안한 특별법 어디에도 없는 의사자 지정과 대학 특례 입학 등을 거론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선동했다. 우리가 그 배 타고 놀러 가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어요. 세월호 희생자들의 의사자 지정에 반대하며 다른 의사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급기야 분단 이후 반공을 무기로 공공연한 테러를 일삼아온 서북 청년단이 부활을 예고하기에 이른다. 세월호 노란 깃발 지겹다 이제.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데. 만약에 지금 하시면 불법입니다. 안돼 불법입니다. 뭐 다 해야 돼. 잠깐만. 안 돼.
복잡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악몽과도 같은 테러 집단으로 규정된 서북청년단. 당시 주한미군 방첩대 보고서는 이승만과 서북청년단의 관계를 이렇게 서술했다. 어떻게 그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마치 박근혜 대통령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냐고요. 2014년 대한민국에 서북청년단이 다시 등장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 한다. 순수 유가족이 아니거든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또다시 되풀이된다는 것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세월호와 같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월호 유가족은 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한다. 내 새끼가 왜 죽은지도 모르는 이 병신 같은 아빠들은, 엄마들은 힘이 없어서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서명받으러 다닙니다.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개입됐는지도 모르고 내 새끼는 죽었는데 책임자는 없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데 내 새끼는 죽었고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안 가르쳐주는지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두려워서 안 가르쳐주는지, 왜 안 가르쳐주는지, 내 새끼가 왜 죽었는데 왜 안 알려주는데, 내 새끼가 죽었는데 도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주세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칠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불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희망의 주문을 외워보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정부와 검찰은 밝히지 못하는 세월호의 진실 200일 특집 다큐입니다. 선거 전에는 그렇게 눈물을 짜고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러더니 선거 끝난 뒤에 보여주는 그 모습을 봐봐. 저것들이 사람이냐 싶지. 막 정신이 없네, 정신이. 예.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그러면은 저 벌써 6시네. 예, 대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구에서 연락이 왔는데 마이크하고 스피커하고 앰프가 같이 있는 스피커를 2개를 구했다. 그래서 마이크를 총 3개를 꽂을 수 있는 스피커가 준비됐다 그러고요. 그리고 전기 공급선만 이제 구하시면 된다고 2-3일만 시간 달래요.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 토요일 15일, 예, 15일 날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있을 예정이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준비는 우리 또 내일 합시다. 내일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공지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 공지할 게 3가지인데 우리 대구 길거리 수다방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그 대구백화점 앞이나 한일극장 앞이나 근처 번화가에서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방송 못한다는 거. 한국에서 방송은 못하고 제가 미국에서 인터넷 회선이 연결이 되면 미국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인터넷 생방송이 된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이제 찾는 걸로. 그게 저기래요. 우리가는 서부 시간은 제가 그 서부의 밤 10시에 방송을 시작하면 한국이 새벽 5시래.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온 연락에 의하면 제가 미국 서부에서 방송을 밤 10시에 시작하면 한국이 새벽 5시래. 예. 그래서 방송할 타이밍이 안 맞아. 그리고 만약에 동부에서 낮 2시에 방송을 하면 새벽 4시. 그러니까 이게 밤낮이 반대라서 방송이 안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12월 5일부터 제가 17일, 18일까지는 미국하고 캐나다 방문 일정 때문에 방송을 못한다라는 말씀, 정규 방송을 못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10일부터 13일까지, 예,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제가 개인 사정상 그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휴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4일 동안 방송 못하고 다음 주 14일날 정규 방송, 그리고 15일날 대구 방송.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3가지 안내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많이 속상하시죠? 많이 속상하고 많이 지치시고 되게 힘들 것 같아. 그죠? 가만히 있어 보자. 여러분들께 좀 그 용기가 되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용기가 될 만한 노래가 없다. 제가 금요일날 방송 쉬고 3일 만에 방송을 해서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제가 부산 갔다 와서 너무 좀 무리를 했더래서 쉬었는데 그런데도 잘 낫지가 않아. 그래도 아까 시작할 때보다 얼굴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예. 아까 우리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져 보이죠? 네. 역시 방송을 해야 돼. 방송을 해야 거기서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제가 거기서 에너지를 습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에너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회복이 더뎌서 죄송하고요. 예,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할게요.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마음에 안 드셨다면 안 오셔도 되고요. 혹시 방송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보려고 그러는데 가령 이미 종료된 방송이다라고 뜨거나 아니면 접속이 제한돼 있다라고 뜨거나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장면을 캡처해갖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그럼 제가 아프리카로 보내서 원인이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망치부인의 별거 아닌 방송인데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힘들고 지치시는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친 게 당연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안 지치면 그게 기계지.
우리는 사람이니까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넘어지면 쉬어가래요. 예,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말고 넘어진 김에 쉬었다가 다시 일어섭시다. 그래야 오래가죠. 어차피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싸움 오래갈 싸움이다. 쉽게 결말 안 난다. 거기다가 우리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기는 게 쉽지 않다면 지지 않는 법을 선택해야 된다. 방법은 뭐다?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거다. 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깁니다. 우리가 쟤네보다 앞선 건 딱 하나 있어. 뭐? 쪽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 많은 쪽수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 쉬엄쉬엄 하지만 끝까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망치 부인의 구호는 뭐? 끝까지 함께.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라는 그 글을 이 텔레그램 마지막에 붙여주시는데요. 힘이 참 많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 갈 때 제일 필요한 건 뭐? 동지예요. 함께 가주시는 뜻이 같은 사람들, 친구가 같이 가줘야 좀 덜 지치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되겠죠.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지요. 또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힘들 내시고요. 예, 지치고 힘들 때 절망하지 마세요. 잠깐 쉬어가는 거다. 숨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먼 길 함께 끝까지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천해주신 2,900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어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입니다.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많이 튕기던가요? 응. 그 방송이 좀 많이 튕겼어요? 입안이 내가 지금 막 잇몸하고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그 발음이 되게 좀 안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되게 안 좋고 뭘 씹는 게 좀 불편하고 그러네. 예. 그래도 아마 제 방송 보시면 여러분, 제 방송 보시면 야 그래도 방송 시작할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 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 방송 틀어드릴게요. 아 진짜 왜 이러니.